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산업 구조가 우리 회사가 A라는 산업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A라는 제품이 산업 구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산업 구조가 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산업 구조 내에 단순히 산업 구조가 인터넷이 접목이 되었다 AI가 들어왔다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속에 있는 인력들이 또 바뀌는 거죠. 인력의 전문화도 마찬가지고 인력들이 3차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인력들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요.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해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인터넷하고 카카오톡까지만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최근에 어떤 여행지라든지 무슨 가격 같은 게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해외 예약 같은 게 어떻게 될까 하다가 제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는 인스타그램 어쩌고 하면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직접 그럼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은 인터넷 거래를 거의 안 해요. 습성이기도 한데 그래서 인터넷을 가지고 뭐 로켓 배송을 하고 하는 것도 거의 안 써요. 웬만하면은 그냥 카드를 가지고 걷는 것까지는 하는데 전자로 주문하고 뭐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좀 애매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어리니까요. 그 친구들은 45이죠? 굉장히 또 숙달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한 35 친구들은 굉장히 당연히 그걸로만 해요. 그로부터 또 10살 어린 25은요, 아예 제가 쓰는 도구들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만약에 뭐 55이든 60이든 40이든 그분이 우리 회사가 과연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 회사의 인력을, 우리 회사 제품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왜냐면 우리 회사를 그러면은 회사라는 거는 그냥 당연히 박스고 결국 뭐예요? 이 회사 속에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이 거기에 적응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해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피터 드러커가 미래를 읽는 힘에서 넥스트 소사이티. 미래 사회는 과연 어떻게 열릴까라고 피터 드러커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분은 감각적으로 다음에 미래 세대가 확실히 어떻게 변할지는 그분이 완전히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7, 8년 됐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은 AI 세대가 완전히 얼굴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인터넷 세대 같은 경우 저보다 훨씬 더 뒤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회사들 같은 경우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 미래 사회를 예상을 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를 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시, 타임. 두 번째는 공, 스페이스. 세 번째는 사람. 그래서 시, 타임에서는 피터 드러커는 뭘 봤냐면 인구와 연령 구조의 변화를 봤어요. 미래 사회는 인구가 어떻게 돼요? 인구가 수명이 길어지고 연령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장수하니까. 그 다음에 공에서는 두 가지를 봤어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을 봄과 동시에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같은 용어로 쓰고 있는데요. 세계화가 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7, 8년 전에 어떤 분이 남미를 출장을 갔는데 택시기사가 핸드폰을 가지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7, 8년 전에 태국을 갔을 때 태국의 오렌지족, 되게 잘 나가는 젊은이의 상징이 세 가지인데요. 뭔가 아세요? 첫 번째는 삼성 핸드폰을 써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금딱지 목걸이를 차야 되고, 세 번째는 나름대로 자동차를 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태국에 있는 그 주류에서 촬영할 수 있는 세 가지. 뭘 갖춰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삼성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삼성이 이거 어느 나라 제품 회사인지 아니 물어봤더니 국적은 몰라요. 삼성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남미를 출장 갔다 온 남미의 나라는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라를 갔는데 택시 기사가 타자마자 그 친구가 핸드폰을 새로 걸 산 거예요. 그래 개통을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면서 동양에서 출장한 사람한테 아마 니네는 이런 거 없을 게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LG 핸드폰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핸드폰 자랑해가지고 야 그게 혹시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아니 물어봤더니 그 기사가 네이비 재팬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LG라는 것만 아니고 이게 프람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삼성도 해외 할 때 삼성만 선전하는 거지 코리아는 빼요. 결국은 뭐예요? 남미 친구가 택시 운전사가 엄청나게 사랑했던 그 핸드폰은 프람 코리아를 하면 엄청 그래서 이 친구 이 출장하신 분이 얘기했대요. 야 그거 LG라는 회사가 한국 코리아 회사가 되는데 엄청 성질을 내면서 그다음부터 막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듯이 하면서 택시 타고 가면서 굉장히 불쾌한 듯이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뭘 얘기냐면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삼성이라는 회사도 핸드폰의 대부분을 어디서 만드냐면은 핸드폰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베트남에서 대부분 만들어요. 심지어 뭐 의류를 만드는 우리나라 의류를 못 만들어요, 살려. 디자인만 하고 영업 모역 같은 데 몇 군데 회사들을 제가 오너들 보니까 네팔에 수백만 평의 부지에다가 종업원만 수십만 명을 쓰는 거예요. 네팔에. 그러면 영업 모역이란 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의 상당한 그 물량은 그것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만들어 또 각 해외로 나가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에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미래는 한국에서 만든 삼성 제품이 아니라 국적 개념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물론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내셔널주의, 국가주의가 굉장히 다시 부상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트렌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고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본사와 지사의 개념이 없고 이게 어느 나라 거다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사회 사회는 그렇게 간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인적 개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실업률도 엄청나게 높아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포항제철에서 제철을 만드는데 옛날에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200명이 근무했던 그 똑같은 사무실이 지금 2명이 제어를 하고 있대요. 2명이. 200명이 그 일을 했는데 지금 2명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다 자동화되는 거죠. 이거는 AI가 출현되기 직전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더 자동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아마존 얘기하면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이익을 거의 못 냈어요. 근데 AI가 도입되고 나서는 주문 받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배송까지 자동으로 다 기계들이 분류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 필요 없어지냐면은 평범한 사람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 살아남는 거죠? 스페셜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인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위에 인적 개념, 밑에 인적 개념 같이 맞춰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구 수명이 엄청 오래 살고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것과 평범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 속에는 또 다른 무슨 시장이 나오냐면요. 재교육 시장이 나와요. 옛날에 배웠던 그 교육은 다 필요가 없어지고 새로운 AI에 맞는 인재들이 필요한 거죠. 자, 누가 내 이웃인가? 제가 PPT 제일 끝에도 잠깐 올려놨는데 누가 내 이웃인가? 여러분, 후쿠시마 원자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사능이 가득 차 있는 그 속에 누가 이거 픽스를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럼 누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 로봇이 들어가는 거죠. 로봇은 누가 조정해요?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죠. 자, 달나라는 누가 가요? 화성은 누가 가요? 대부분 이제 자동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의 사람은 감성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감성을 캐치하는 거라든지 이것도 사실 대부분은 기계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기계는 못하는 창의적인 거라든지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는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호세대학교 벤처대학원에 들어와 있는데 이 과정도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한테 주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존에 받았던 교육을 완전히 뒤집는 여러분이 새로운 인재가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의 인재상이 되어 있는 미래의 인재상은 뭐가 되는 거죠? 전문화된 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그냥 석사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박사학위를 딴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박사학위를 딴 어디에 특화된 인재입니다가 되지 않으면은 그 학위를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넥스트 소사이티, 피터 드루크가의 넥스트 소사이티 얘기했던 크게 세 가지는 시, 공, 인인데 시는 타임, 인구와 연령구조, 공은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또 다른 걸 뭘 얘기하냐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두세 가지 해야 돼. 첫 번째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냐면은 그 나라가 외국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외국 사람들과 쉽게 친구 될 수 있는 사람만 그 나라만이 강국이 돼요. 굉장히 독보적이고 폐쇄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면 지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오프라인 강의가 어려워서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립니다. 우리 학교에는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 유학 온 친구들도 있고 네팔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그럼 후진국 나라를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까? 우리나라가 못 만드는 걸 만드는데요. 첫 번째는 원자 폭탄도 만들어요. 두 번째는 그 나라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5배예요. 파키스탄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 지금 호수대학교 유학가 있는 파키스탄 친구 한두 명만 잘 사귀면은 한국은 시장이 좁아서 파란만큼 뻥을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다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분단되고 만약에 파키스탄인 친구 좋게 사귀어가지고 여러분 파키스탄에 가서 공동으로 사업한다든지 얘랑 잘하면 어떻게 되겠죠? 2억 5천만 그 옆에 방글라데시까지 하면 몇만인 거죠? 거의 4억 인구를 여러분 손에 쥐고 흔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문화도 이해하고 국경 없이 여러분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해외 친구가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한국 친구가 해외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창업 같은 경우에는 런던 같은 경우는 뉴욕 같은 데 여러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가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의 돈을 수백만 불을 줘요. 누가 쏘아줬느냐? 뉴욕 벤처 캐피탈리스트뿐만 아니라 뉴욕시에서 그냥 거주비도 주고 창업비도 주고 사무실도 다 공짜로 줘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기만 한다면. 그래서 특히 공 부분을 스페이스, 글로벌라이제이션 부분은 굉장히 간과하지 마시고 주목해서 보십시오. 특히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동생들이 있다든지 자녀들이 있다든지 하면은 이 친구를 국제화된 인력으로 키운다 그러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적인 사업가들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 누구냐? 결국에는 유태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화교들이고. 화교도 한국에 있는 화교들도 외국 몇 개 하잖아요. 중국하고 다른 거 하잖아요. 유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 자체가 그냥 학위만 닦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죠? 다양한 경험도 쌓아야 되는 거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뭐가 되는 거죠?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오는 거죠. 한국에는 좋은 직업이 몇 개 없어요. 사실은 수십만 개의 직업이 있는데 한국은 몇 가지 직업만 드라마에서 계속 주인공이 돼요. 그 대부분 주인공이 누구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인기가 드라마 10% 이상 되는 거 보세요. 다 주인공이 누군지. 실장님, 본부장님 다 재벌 아들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변호사, 의사. 그것 빼고 주인공이 되는 도대체 그런 드라마가 있긴 한지. 시크릿 가든 보세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재벌 아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거의 백화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편협된 시야를 가지고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편협되는 거고 재벌들이 자주주의하는 거고 그 이후에 창의적인 기업도 안 하고 창의적인 사람도 안 나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노벨상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 하나도 못하잖아요. 탄다는 거는 기껏 해봤자 노벨 평화상 하나 어떻게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